미분적분학 2권 특강 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리만 정적분을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도 리만 정적분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배웠던 그 방법대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더 일반화시켜서 정의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함수 fx가 6이라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폐구간 AB 안에서 6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6이라는 것은 바운디드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경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6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표시한다면 다음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폐구간 AB 안에 있는 대문자를 뒤집어놓은 건 임이라는 뜻으로 이미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폐구간 AB 안에 있는 임의 x에 대하여 함수값 fx가 어떤 상수값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함수값이 소문자음과 대문자음은 적당한 상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범위 안에, 치역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런 함수를 우리는 유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sin x나 cos x 같은 경우는 정형을 어떻게 잡든 간에 항상 치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모든 함수가 다 유계 함수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제한을 둔다 할지라도 이 범위 안에서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니까 유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네들은 무한대가 아닌 당연히 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 fx가 폐관에서 유계인 함수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폐관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하자라고 약속하고 시작을 하지만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는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폐관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폐관에서 유계인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폐관에서 연속인 함수 당연히 적분 가능한데요. 그것은 우리 교재 1장에 정리 1, 2,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그걸 증명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유계인 함수에 대해서 리만 정적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집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집합을 대문자 P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x0, x1, xn 이렇게 되는 점들의 집합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폐관 AB의 임의의 한 분할이라 하겠습니다. 분할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는데요. 자, 이 P는 파티션의 약자를 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임의 어떤 분할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분할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편의상 대수관계가 있어요. x0보다 x1이 크고 x1보다 x2가 크고 이 분할에서 xn이 제일 큰 이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점의 개수를 잘 보면 n 플러스 1개의 점들로 모아놓은 집합이거든요. 이것이 폐관의 분할이란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죠.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죠. 그래서 폐관 AB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폐관 AB가 있고 A보다 당연히 B가 더 크고요. AB는 서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간 안에 앞서 정의했던 이 분할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개의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이 안에 이 실수값들을 적당하게 배열을 하는데요. 이때 이 배열하는 간격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대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항상 배열할 때 맨 왼쪽은 A로, 그리고 맨 마지막 점은 맨 왼쪽 점 X0는 A하고 같도록, 맨 오른쪽 끝점 X에는 B하고 같도록만 약속을 하고 나머지 이 사이에 있는 n-1개의 점은 아무데나 배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임의의 분할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대신 조건은 맨 왼쪽 점은 A가 돼야 되고 맨 오른쪽 끝점은 B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x1, x2, x1보다 x2가 더 크고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들을 표현했는데요. 자, 이런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주어진 폐관 AB의 분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할은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만 사실상 구간 AB가 이렇게 있을 때 분할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이 n 플러스 1개 점은 너무 많으니까 알기 쉽게 점 5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점 5개로 이루어진 폐관 AB의 분할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A부터 B예요. 5개의 점이니까 맨 왼쪽 점 하나, 맨 오른쪽 점 있으니까 나머지 3개를 요 사이에다 배열하면 되죠.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분할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점은 3개를 이렇게 배열할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배열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폐관 AB의 분할은 점 5개로 이루어진 분할은 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실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양 끝점에 꼭 하나씩 배열하고 나머지 이 구간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에서 아무렇게나 점 3개를 배열하는 것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폐관의 분할은 무한히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분할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n등분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폐관의 AB를 n등분하자라는 표현은 이 무수히 많은 분할 중에 겨우 한 가지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배웠던 리만 정적분의 정의는 특수한 경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일반화시켜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분할이란 말은 이런 뜻이란 것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첫 번째 소구간, 여기를 두 번째 소구간, x0, x1을 첫 번째 소구간, x1, x2를 두 번째 소구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xn-1, xn을 n번째 소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i번째 소구간이 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소구간은 왼쪽 점하고 오른쪽 점을 보면은, 자, 첫 번째 소구간은 끝점이 1이에요. 두 번째 소구간은 끝점이 2가 되고 n번째 소구간은 끝점이 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번째 소구간이라고 말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끝점이 xi로 되겠네요. 이 소구간의 길이 또는 크기라 하겠습니다. 길이 또는 크기를 우리는 델타 xi라 놓겠습니다. 즉 델타 xi라 놓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보다시피 대소관계 있으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i에서 xi-1의 값을 뺐다는 얘기니까 여기 어딘가에 만약에 점을 하나 더 넣어 봅시다. 여기가 xi가 되고 여기가 xi-1이라면 xi에서 xi-를 뺐으니까 당연히 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크기를 우리는 앞으로 델타 xi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를 델타 xi라 하고, 이제 이 델타 xi를 여기서 i는 첫 번째 구간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구간일 수도 있고 n번째 구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델타 xi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집합 표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첫 번째 구간의 길이 델타 x1, 두 번째 구간의 길이 델타 x2, 쭉 가서 n번째 구간의 길이 델타 xn이에요. 자, 이제 이런 구간들의 집합에서 맥시멈이라는 뜻이에요. 맥시멈을 우리가 다음 같은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기호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대문자 P는 분할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 분할에 이렇게 줄을 두 줄 그어서 이것을 읽을 때 놈이라 읽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분할 폐관 AB의 분할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한 분할 P의 놈이라 읽습니다. 놈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크기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놈이라 정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얘를 이제 우리는 P의 놈이라고 읽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구간 중에서 i번째 소관,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서 n번째 소관의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주어진 분할의 놈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분할을 이제 번호를 붙일게요.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설명한다면은 이 첫 번째 분할의 놈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소구간, 두 번째 소구간,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 분할 P1의 놈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소구간의 길이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할의 크기는, 놈은 이 예문에서는 요 길을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P2라는 분할의 놈을 계산하는데요. 자, 요 간격이 그림사로 보면 이게 더 크다고 봅시다. 편의상. 그럼 이제 요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의 길이가 이 P2의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P3라는 분할의 놈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대로 분할했을 때 그 분할된 소구간의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주어진 분할의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놈의 정의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놈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함수 fx가 폐관 안에서 6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폐관 안에서 6인 함수였기 때문에 6의이므로 이렇게 일정한 어떤 값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i번째 소구간 안에서도 i번째 소구간 xi-l, xi 함수값이 얘도 이 범위 안에서 6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함수값들 중에 제일 큰 거, 함수값들 중에 제일 작은 거 분명히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6의 함수가 되니까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구간에서 우리가 함수 fx가 최대가 되는 x값을 편의상 우리가 i번째 원에서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값을 xi 편의상 스타로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fx가 최소가 되는 x값을 편의상 xi에 2스타로 놓겠습니다. 책하고 이게 서로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기호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대가 되는 x값을 xi 스타, 최소가 되는 x값을 xi 2스타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이건 선생님이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약속을 해볼게요.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값을 위에다 바를 붙이고요. 최소가 되는 것을 아래다 바를 붙여도 돼요. 이건 뭐 기호표기 약속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최대가 되는 x값을 xi 위에 바, 그리고 최소가 되는 x값을 아래쪽에다 바를 붙이기로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fxi 밑에다 바를 붙이고 델타 xi를 함수값하고 델타 xi니까 i번째 소간의 길이를 곱한 거죠.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xi 위에다 바를 붙이고 델타 xi를 계산한 것은 자, 델타 xi는 똑같은데 이게 함수가 최소가 되는 x값, 함수가 최대가 되는 x값이었으니까 이 함수값이 서로 비교하면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면 i번째 소 구간 안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든 구간에서 다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모든 i에 대하여 즉 첫 번째 구간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두 번째 구간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모든 i에 대해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니까 다음같이 시그마를 취해도 되겠네요. i가 1부터 n까지 자 지금 여기 보다시피 분할에 대한 점의 개수 n 플러스 1개니까 소구간의 개수는 n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i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fxi 밑에다 바를 붙이고 델타 xi 이거하고 위에다가 바를 붙인 거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이게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이때 기호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쓸 텐데요. R은 뭐냐면 리만의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리만의 이니셜을 따와서 R이라 쓸 것이고요. 그리고 P는 주어진 폐관 안에 어떤 분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수 F예요. 자, 이제 RPF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뭘 나타내냐면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fx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위에 바 아래 바를 붙였으니까 여기는 다른 기호를 써서 표시할게요. 여기다 스타를 붙여볼게요. 편의상. 자 이제 이것을 함수값에다가 그 i번째 소간의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한 것을 이때 이것을 우리는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용어를 약속할 거예요. 리만 합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리만 합의
리만 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기호 표기로부터 우리는 이제 요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얘도 그러면 모양 자체가 리만 합의 모양인데요. 근데 얘랑 조금 다르죠. 이 스타는 뭘 나타내냐면 i번째 구간하는 임의의 점이에요. 임의의 점. 그 임의의 점, 이 스타가, xi의 스타가 만약에 xi 언더바가 된다면은 얘는 제일 작은 리만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호 표기를 여기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다음같이 써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L로 써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리만의 약자를 쓴 거고요. 이건 N을 로우의 약자를 쓰려고 합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f xi에 언더바를 붙이고 델타 xi. 자, 이제 이것을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호와 비슷하죠. 얘는 리만의 약자를 쓴 거고 얘도 L은 리만 합이라는 로우어 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L을 쓴 거예요. 이것을 리만 하합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로우어 썸 이라 하고 또한 이렇게 말을 이어서 쓰는 게 낫겠네요. 또한 약속을 한 거예요. 기호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U는 어퍼 썸의 약자를 쓴 거예요. 얘는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큰 거 있죠. 그 오버바를 붙여서 함수값이 제일 큰 걸 선택한 것을 이제 U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L은 로우의 약자를 쓴 거예요. L의 약자를 써서 표시한 거고요. XI의 오버바 델타 XI.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리만 상합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합. 어퍼썸이에요. 어퍼썸 상합이라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U는 이 어퍼썸의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기호 표기, 이 대소관계를 말을 바꾸면 다음같이 쓸 수 있겠네요. 리만 하합과 리만 상합이라는 개념을 써서 표시한다면 이 기호 표기 약소로부터 우리는 다음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어진 어떤 분할에 대해서 리만 하합보다는 리만 상합이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패관 AB의 또 다른 세 분할을 생각합니다. 세 분할. 세 분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할을 더 잘게 쪼갠다 라는 뜻이에요. 리파인먼트라 얘기를 하고요. 이 세 분할을 우리가 Q라 놓겠습니다. 즉 Q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을 그려서 표시한다면 아까 패관 AB가 이렇게 있었을 때 P가 n 플러스 1개의 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P가 n 플러스 1개의 점이었었거든요. 그 대신 맨 왼쪽 점은 x0로 맨 오른쪽 점은 xn으로 쓰고 이 사이에 n 마이너스 1개의 점을 임의대로 배열해서 만든 것이 분할 P였다면은 이제 새로운 리파인먼트 새 분할이라 불려지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양 끝점은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x1, x2, xn-1까지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몇 개의 점을 더 추가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중간에 몇 개의 점을 더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죠. 아까는 n 플러스 1개의 점이었는데 만약에 노란색 3개를 더 덧붙인다면 n 플러스 4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중간 어딘가를 더 잘게 쪼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세 분할이라 한다면은 P가 아까 n 플러스 1개의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었잖아요. 근데 Q는 이제 n 플러스 1개의 점에다가 몇 개를 더 덧붙였으니까 점의 개수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점들이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집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요.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리파인먼트라는 얘기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됐죠? 즉 Q라는 것은 P는 아까 n 플러스 1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면은 Q는 이런 거예요. 여기다 잠깐 써보면은 아까 x0 그리고 x1 이렇게 돼서 xn이 있었다면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몇 개를 더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뭐 1 프라임이 하나 더 있고 x 뭐 10 프라임이 더 있거나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노란색 분필에 표시했던 몇 개의 점이 더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P에다가 몇 개의 점을 더 추가했으니까 Q의 집합이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소관계 있을 때 같은 분할사에 이런 대소관계 있으면 큰 쪽을 리파인먼트, 세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더 잘게 쪼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세 분할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분할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분할하면 할수록 이제 합은 증가를 한다는 것, 상합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를 그림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할할 때마다 하합과 상합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어딘가에 xi 번째 점과 xi-1번째와 xi 번째 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점이 두 개가 리파인먼트, 그러니까 세 분할 돼서 점이 두 개가 더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가 그냥 단순하게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좀 낮게 그릴까요? 자, 이제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있던 함수 fx의 모양이었었는데요. 자, 이제 처음에는 xi-1에서 xi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가 최소가 되는 언더바는 여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걸 말해요. 이게 xi 언더바예요. 함수가 최대가 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xi 오버바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이 바로 fxi 언더바잖아요. 그리고 요 함수값에다가 이걸 곱했으니까 그림선으로 보면 그냥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같은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라 보겠습니다. 편의상 이 fx를 x축 위에다 그려놨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를 의미하는 것을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똑같은 위치로 이제 여기서부터의 함수값이 fxi 오버 바를 붙였잖아요. 이거예요. 이 주황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노란색 점을 몇 개를 더 넣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넣고 여기다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점을 더 집어넣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까요? 두 개의 점을 더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간이 이제 세 개의 조각으로 났어요. 아까는 그냥 하나였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 이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림 그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네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비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야 좀 더 비교하기 쉽게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것을 빨간색으로 선택을 해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제일 작아요. 그때 함수값을 하고 요 간격을 세분할시킨 요 작은 간격의 크기를 곱하면 요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구간 안에서는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것은 기존에 있던 이 파란색하고 똑같아요. 기존에 있는 파란색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게 세 번째 구간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것은 조금 더 올라갔네요. 이렇게. 잘 보세요. 처음에 파란색 직사각형이었는데 이제 점을 몇 개를 더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합이 보다시피 로워 썸이 합이 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던 분할에 비해서 P에서의 분할 P하고 분할 Q를 비교해 봤을 때 분할 P의 하합보다는 분할 Q의 하합이 더 크다는 것을 그림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 같은 대수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대수관계를, 즉 여기 보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P라는 분할에 의해서 생기는 로워 썸보다는 이제 새로운 새 분할 Q에 의해서 생기는 로워 썸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상합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합의 변화를 볼 건데요. 자, 처음에는 이 주황색 이게 상합이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노란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상합이 이렇게 돼서 거의 똑같네요. 이게 이쪽에 이게 상합이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도 상합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그러나 세 번째 구간에서 상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처음엔 주황색이었는데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작아졌죠. 네,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세 분할하면 할수록 상합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분할하는 것을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압은 자꾸자꾸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들 사이의 대수관계를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퍼, 이거는 상압이에요. 분할 Q, Q가 분할 P의 세 분할이었잖아요. 즉, 세 분할하면 할수록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대수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도 기호로도 충분히 이해됐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식을 잘 보세요. 이 리만 하합은 계속 증가합니다. 즉, 세 분할하면 할수록, 세 분할하면 할수록 리만 하합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가한다 할지라도 뭘 넘지 못하냐면 결국은 상압을 넘지 못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빨간색 직사각형과 노란색 직사각형들의 합을 비교하면 당연히 노란색 직사각형들의 합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걔 아무리 증가한다 할지라도 상압을 넘지 못합니다. 리만 상압을 넘지 못해요. 따라서 증가하지만 위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조 증가하면서 위로 막혀 있는 수열은 이 리만 하합은 하합들의 그 수열을 생각한다면 단조 증가하면서 위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수렴합니다. 그리고 수렴하는 값은 우리가 그 극한값은 다음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만 하합은 계속 증가하지만 아무리 증가해도 이 상합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극한값을 다음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같은 기호를 써서 표시하는데요. 뭐냐면은 리미트. 자, 이제 리만 하합을 계속 극한을 취하는데요. 이때 P의 놈이 0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세분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간 안에 점을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점을 몇 개를 더 집어넣고 또 점을 몇 개를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 놈을 잡았을 때 놈의 값이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꾸 점이 더 들어가니까 이 안에 점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세 분할 하면 할수록 이 놈의 값이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 0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끝없이 계속 리파인먼트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세 분할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의 놈이 0으로 갈 때 하합의 극한값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합의 극한값은 아무리 커도 이 어퍼섬을 못 넘잖아요. 단조 증가하고 위로 막혀 있는데요. 그 극한값을 앞으로 뭐라 쓰기로 약속하냐면 다음같이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합니다. 언더바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극한값을 이렇게 정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할 것이냐면 이것을 리만 하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붙입니다. 하적분 말 그대로 로워 인테그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제 아까는 하합 입장에서 보면 자꾸 증가했죠. 그러나 아무리 증가해도 이 상합을 넘지 못했죠. 이번에는 상합 입장에서 봐요. 리파인먼트를 하면 할수록 세분할 하면 할수록 자꾸 줄어들죠. 보세요. 처음에 커다란 직사각형인데 자꾸 계단 모양으로 낮춰지거든요. 계속 더 쪼개면 쪼갤수록 이렇게 자꾸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합은 계속 감소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리만, 줄여서 R로 쓸게요. 그냥 리만 상합은 계속 감소하고요. 감소하지만 아무리 감소한다 할지라도 하합보다는 커요. 그래서 하합보다는 큽니다. 자, 그래서 얘는 리만 상합은 단조 감소 수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래로 유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렴하니까 그 극한값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얘는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 위로 유계이면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렴값을 극한값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단조 감소하면서 아래로 유계이니까
단조 수렴 정리로부터 수렴하거든요. 이 단조 수렴 정리는 미분적분화 3권에서 수열의 극한을 다룰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잘 알려지는 정리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로부터 이제 P의 놈이 역시형으로 갈 때 잘게 세분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퍼썸은 이 분할에 대한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잘게 쪼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앞으로 뭐라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 했었으니까 얘를 이런 규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이라 정의하고 이것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리만 상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적분. 그래서 어퍼 인테그랄 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우리는 리만 하적분과 리만 상적분이라는 용어를 약속하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리만 정적분의 엄밀한 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리만 정적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재 부록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약해놓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통해서 이제 리만 정적분의 엄밀한 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리만 하적분 값하고 일반적으로 이거이거든요. 리만 하적분하고 리만 상적분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대소관계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합의 극한값이고 얘는 상합의 극한값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소관계가 오른쪽이 더 커요. 만일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요. A부터 B까지 dx 이 리만 하적분 값하고 리만 상적분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면 주어진 함수 fx는 패구한 AB 안에서 리만 정적분 가능이라 얘기를 합니다. 리만 적분 가능 또는 리만 정적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분 가능. 인테그러블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고 이제 새로운 기호로 다음같이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인테랄 A부터 B까지 아래 언더바나 오버바를 붙이지 않고 이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함수 fx의 패구한 AB 안에서의 리만 정적분이라고 정의합니다.